추석 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추석이면 항상 북적이던 집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발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올해 추석은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제 28년 결혼 생활이 아무 소리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심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가혹했던 추석 연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28년 결혼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까지 처절했던 과정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이틀 전 저녁 무렵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전 부치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표정엔 웃음이 없었고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전 부치기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눈도 안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말투가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당신 왔구나. 얼른 씻어.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서 택배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아내가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상자를 안쪽으로 숨기듯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산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포장 뜯는 소리,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 옷걸이에 무언가 걸리는 소리, 그 모든 게 문틈을 통해 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회색 니트, 평소 절대 입지 않던 스타일. 어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집 안에서조차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추석 전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아내의 입꼬리는 가끔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누구와 저렇게 즐겁게 대화하는 걸까? 나와 얘기할 때는
저런 표정 짓지 않는데 누구랑 그렇게 카톡해?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아내는 순간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면 왜 그렇게 꼭꼭 숨겨? 당신이 뭘 그렇게 따져? 나한테 프라이버시도 없어? 그런 말투는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아내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 할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 위로 잠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수 오빠. 그 이름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강민수, 그게 누구지? 왜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추석 오전,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데 아내가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지 않던 진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귀걸이도 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그 향수는 아내가 결혼 초에 쓰던 향이었습니다. 한동안 안 뿌리던 향. 왜 이렇게 꾸며?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기분 전환이야. 하지만 그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슬프게도 정확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녁 형님네 가족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집은 잠시 활기찼습니다. 형님이 아내에게 농담했습니다. 옳게, 오늘 화장 예쁘네. 아내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디에 닿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아내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만 천천히 건드리며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도 분가했겠다. 둘이서 더 알콩달콩해지겠네? 아내는 머리를 들고 형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둘이 잘 지내잖아.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아내는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항상 똑같지는 않지. 그 말에 스치듯 지나가는 이질적인 감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고 집이 고요해진 밤 10시 아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딜? 고향 친구 좀 만나려고. 이 시간에?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당신이 알 필요 없잖아.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향수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향이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향은 가족의 향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의 약속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간은 11시, 11시 30분, 12시. 아내는 단 한 번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괜찮지?
너무 늦는다. 전부 일 그대로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 설마 그 남자? 그 생각이 떠오르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40분.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하지 마. 금방 들어갈게.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남자가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은 친구 집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새벽 3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안 잤어? 그 말투는 죄책감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친구 집. 누구? 그냥 옛날 친구. 강민수? 아내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말해? 저는 아내가 더 말하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내 차 위치 봤다. 아내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 감시했어? 아니, 그냥 확인했어. 왜? 당신이 뭔데? 내가 누굴 만나든 뭘 그렇게 따지는데.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뭘 따지냐고. 당신이 뭔데? 이 말은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있다. 그 사실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간 뒤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4시쯤 저는 간신히 잠이 들었고 깨보니 이미 아침 9시였습니다. 추석 아침, 집안은 평소 같으면 온갖 소리들로 시끌벅적해야 했습니다. 부침개 굽는 소리, 양념 뒤적이는 소리, 아내가 바쁘게 움직이며 여보, 이것 좀 꺼내줘 라고 부르는 소리들. 하지만 오늘은 부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솥은 비어 있고 전기포트조차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나간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 문장을 보고 마음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 집에 있었으면서 오늘은 엄마 집이라니. 거짓말이 너무 간단해졌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집안에는 아내가 나가기 전에 뿌리고 간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식 동창회 같은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향수. 그 향이 오늘 아침엔 더욱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엄마 집에 간 걸까? 아내는 아침부터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만 있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왜 화장품이 널려 있고 방에는 아내가 급히 갈아입은 흔적만 어지럽게 남아 있을까? 이런 사소한 흔적들이 전부 제 마음을 가위처럼 잘라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거나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방에서 발견한 어제 새벽의 옷매무새와 강민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태블릿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태블릿엔 아내의 카톡이 동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태블릿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켜졌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자리 숫자, 그러나 예전부터 쓰던 비밀번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 생일. 저는 그 숫자를 눌렀습니다. 딸깍. 화면이 열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카톡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동료들과의 대화, 반찬 가게 아줌마와의 대화. 저는 안심했습니다. 괜히 오해했나? 그런데 대화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오빠. 그 이름을 터치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대화창 맨 위에는 최근 며칠간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전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일부러 삭제했다는 뜻입니다. 왜? 감추려는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안 지운 예전 대화 몇 개만이 흘러나오듯 보였습니다. 오빠, 요즘 좀 힘들어.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서로 의지라도 하자. 의지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다. 추석 때 잠깐 볼까? 응. 나도 그날만 기다렸어. 그날만 기다렸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갑자기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온 겁니다. 추석은 바람이 터질 약속의 날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오늘 아침에 민수 집에서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 그 집이 혜진이 고등학교 때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야. 내가 예전부터 멀리하라고 했던 사람이야.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장모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다시 만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믿지 마. 혜진이는 마음이 약해서 누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넘어가는 면이 있어. 그 말은 장모님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디야?
읽지 않았습니다.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결이 끊겼습니다. 바로 직후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바빠.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토록 평소에는 잘 받아주던 영상 통화인데 왜 오늘은 그렇게까지 거부했을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아내는 보여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사람과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차키를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자. 확실하게 보자. 이건 화를 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러 가는 겁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사실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어젯밤 갔던 그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은 어젯밤과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달랐던 점은 오늘은 낮이라는 겁니다. 햇빛 아래 그 빌라가 너무나 낡아 보였습니다. 그곳이 아내가 밤을 보낸 곳이라니 제가 서 있는 골목은 아내의 추억 속 고향 동네가 아니라 이제 제가 몸서리치는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계단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빌라 1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 찾으세요? 예. 누군가를 좀. 말을 흐리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어떤 여자분이 남자랑 같이 나가던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머리 짧고 이쁜 분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묘사는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정해도 그 남자는 강민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둘이 되게 친해 보이던데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귀를 찢듯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혹시나라는 희망이 완전히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도, 추석 다음날 아침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내는 저에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엄마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상 통화를 피한 이유, 가방을 급히 들고 나가던 이유, 향수를 뿌리던 이유, 모든 조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굴욕감, 그리고 지독한 공허. 마치 큰 구멍이 열린 것처럼 속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기쁜 날도 함께 했고 힘든 날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다른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지? 거짓말하지 마.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빌라 앞에 갔다 왔어.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목격자도 있더라. 너랑 민수, 둘이 같이 나오는 거. 아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며? 엄마 집 갔다며? 근데 왜 강민수 집에서 나왔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도 거기 있었지? 오늘 아침도 거기 있었지? 당신, 답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건데?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거야. 옛날 친구랑 밤새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얘기만 했어. 새벽 3시까지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거기 갔어?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당신, 답해.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울음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누구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야. 그냥 친구? 응. 그냥 친구랑 새벽까지 뭘 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강민수랑 무슨 사이야? 그냥 친구.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나 믿어줘. 아무 일도 없었어. 카톡 봤어.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뭐? 태블릿. 거기 카톡 동기화되어 있더라. 아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만 기다렸어? 이게 뭐야? 당신, 서로 의지하자? 이건 또 뭐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이 말한 아무 사이의 정체야. 아내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움켜쥐며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감정이 좀 흔들린 게 아니라 넘어갔던데. 제가 말하자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못했어.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흔들렸어.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뭐? 당신은 늘 회사. 나는 집에서 혼자 늘 처져 있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 아내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 말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아내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는 우리 결혼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스스로 끝낸 겁니다. 아내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나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이틀 밤이나?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흔들린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넘어갔어. 그리고 돌아올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 아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정말 후회해. 정말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후회한 게 아니야. 들켰기 때문에 당황한 거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인정, 카톡 메시지, 장모 증언, 빌라 목격자,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끝이야. 여보, 우리 결혼은 끝났어.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CCTV를 확보하러 갔습니다. 추석날 밤, 아내가 강민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른 기록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 11시 47분, 아내가 남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오는 장면.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아내는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사서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회? 너한테 28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어.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여보, 혜진아, 너 강민수한테 연락했지?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 남자는 뭐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알았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도 너버린 거네. 아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어. 그럼 왜 그 남자 집에 갔어? 미안해.
미안한 게 답이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형님 집에 있을게. 여보,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야. 여보, 이혼 준비 시작할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우리 결혼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형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올케가 정말? 네. 증거는 있어? 충분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과 카톡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외도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 정도면 이혼해야지.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걸 배신한 거야. 용서할 수 없지. 형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혼이 맞는 선택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형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사유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카톡 메시지 복구본, 장모 증언 녹취, 빌라 목격자 증언 메모.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99% 선생님 승소입니다. 저는 작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세요. 금액도 충분히 나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일방적입니다. 그 말은 제게 위로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상대방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민수라는 남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의 감정 회복입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혜진 남편 되시는 분? 남자의 목소리. 강민수였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혜진이랑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네.
전 그냥 혜진이를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위로? 네. 요즘 힘들다길래 제가 좀 옆에서 도와준 거죠. 대가로? 무슨 말씀이신지. 대가로 아내를 품에 안아주고 밤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를 바보라고 조롱한 거냐? 전화기 너머에서 그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배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자는 아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편분, 제가 말 잘 듣는다고. 혜진이가 좀 편해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아내가 뭐였는데? 강민수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 해결 상대? 배경에서 아내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인생을 걸 만큼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에게 아내는 대체 가능한 물건 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진지한 줄 알았는데. 강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너무 감정적이야. 무슨 뜻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지. 오빠는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 혜진아, 우리는 그냥 서로 필요해서 본 거잖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내의 울음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강민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아내를 외로운 여자를 갖고 논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었지?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걸 지금 아는 게 아니야. 어젯밤에도 알았어.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 줄 수 없어? 없어. 그 한마디는 28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였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잠깐만 생각해줘. 나는 그냥 외로웠던 것뿐이야.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다른 남자에게 줬구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이 상처를 앞으로 평생 지울 수 없을 거야. 아내는 바닥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저에게 단 한 방울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니라 도망칠 구실이었어.
아내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우리 결혼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었는데? 그냥 감정이입해서 농담한 거죠. 아내는 너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 아니, 그건 본인이. 저는 녹음 중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제가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왜 우리 결혼을 조롱했지? 그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은 더 얽히지 말죠. 저도 가족이 있고. 그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예. 내 가족은 이 일을 알아?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사람 유부남이야?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빠져있던 남자는, 남편을 조롱하던 남자는 이중생활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 그렇더라.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만났겠지.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으니까.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민수의 정체가 드러난 뒤 아내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옛날 친구였어.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흩어진 종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힘들 때 계속 연락해줘서 내가 넘어갔어. 저는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 당신이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잖아. 애들까지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빈자리를 잠깐 채워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지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약함을 다른 남자에게 준 건 잘못이야. 아내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살려줘.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로서 수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둘에게 단체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딸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혼하려 한다. 순간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딱 멈춘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아들은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침묵했고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진짜야? 그래. 확실해.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아빠에게 말 못하는 곳에 있었다. 그 말에 둘은 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빠 탓 아니야. 아빠, 이혼해도 돼. 우린 아빠 편이야. 그 말은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되자 아내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 사람은 다 끝난 사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왜 내게는 거짓말을 했을까? 아내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흔들린 거였어. 진짜야. 오빠가 날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야. 저는 그 말에 혀끝이 씁쓸해졌습니다. 내가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게 더 슬프다.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먼저 우릴 버린 거야.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울음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구청 이혼 신고 창구에 섰습니다. 아내는 도장 찍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아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꽝. 그 소리는 2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의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비어가는 만큼 제가 채워야 할 새로운 삶의 여백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며칠 하다 보니 표정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회사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형님 뭐야? 얼굴이 편해졌네요? 요즘 운동해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혼 후 모든 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오고, 주말엔 평소 가보고 싶었던 등산로도 올라갔습니다. 혼자 먹는 커피가 이토록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토록 조용하고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 요즘 집은 어때? 아빠 밥은 잘 챙겨 먹어? 그 말들엔 저를 안쓰러워하는 감정보다 응원하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잘못한 거야.
아빠가 결혼 생활 오래 지키려고 얼마나 애쓴지 우린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힘들어해. 민수라는 사람도 혜진이를 멀리하더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장모님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우리 딸 지켜준 거.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퇴근길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가을답게 높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살기 시작했다. 결혼은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한 사람의 마음짐만 되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저는 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아내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나는 요즘 힘들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해도 소용없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후회하고 있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보는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전 아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기를 닫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날 밤 사라졌던 아내는 제 인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의 고통이 지금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아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하루가 됩니다. 혼자여도,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추석날 밤 사라진 아내는 제 인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28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추석날 밤 사라진 아내,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다발이었습니다.